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인사, 동화사, 태안사, 법풍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테마풍수, 사찰풍수의 마지막 시간으로 통도사, 통도사 뒤의 극락암, 그리고 성강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통도사는 이제 삼국시대절입니다. 삼국시대. 643년이니까 이때 누가? 자장율사가. 여기서 율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율사다 했습니까?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자장율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하나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그래서 삼보사찰 중에 하나다 했습니다. 해인사가 팔만대자경을 갖고 있는 법보사찰이면 여기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고, 그 다음 성강사는 16명의 국사를 만들어냈다 해서 승보사찰이라 이름합니다. 자,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없어요. 만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습니다. 왜? 진신사리, 진짜 사리를 모신 원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그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필요 아니야. 바로 그냥 부도를 통해서 절을 하면 된다. 그래서 대웅전을 보면은 금강계단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냥 부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창문을 열어놓고 부도가 바로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영축산입니다. 자, 이 영축산은 그야말로 이 독수리 취자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인도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던 곳이 이제 독수리들도 많고 또 신선들도 많아서, 신선들이 많아서 신령스럽고 독수리들도 많아서 이제 축자를 써서 부처님이 설하신 곳, 그래서 영축산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통도사는 그럼 또 한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통만법 도중생이라. 모든 불법을 통하고 나서 중생들을 다 제도하리라라고 하는 큰 원을 갖고 세워진 터가 이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이 통도사는 9마리의 용이 이제 다 나가고 1마리가 남았다는 전설도 있긴 한데, 풍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형국이냐면은 쌍용, 농주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됩니다. 2마리의 용이 북쪽으로 북쪽에, 자,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통도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쪽에 용이 1마리가 있고 남쪽에 또 용이 1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머리가 됩니다. 요 앞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의주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큰 산이 이제 영축산이 있게 되는데, 이쪽엔 또 개울가가 이렇게 흘러나가서 이제 개울가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 뱃속에 들어간 것이 통도사인 거예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영축산 중에서 바위가 제일 많이 튀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이 통도사인데, 통도사가 보면은 이 뒤에가 영축산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이쪽이 북룡 쪽인 부분이고요. 이쪽이 남룡 쪽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룡의 뱃속에 들어간 곳이 통도사다. 자, 안내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도사예요. 통도사고, 이쪽의 윗부분에 북쪽에서 이러고 내려오는 것. 자, 이쪽에서부터 이러고 내려오면 쪽이, 이게 이제 북룡의 머리가 되고요. 또 남쪽의 용은
이 뒤에서부터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남룡이 있어서 이쪽으로 머리를 뒤밀고 있는 것이 이제 남룡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뭐가 있다? 일주문 돈 내고 이제 차표 내고 하는 요쪽에 바로 보면은 여의주같이 봉긋하게 솟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의주예요. 그 다음 북룡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이게 통도사인 거예요. 개천은 어떻게 흘러간다? 이 안에서부터 이러고 개천이 그 사이길로 쭉 흘러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주문, 돈 받는 그 일주문 바로 옆에 보면은 요 볼록하게 솟아있는 요게 이제 여의주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용이, 남룡과 북룡이 이 여의주를 가지고 희롱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서 희롱할 농자를 써서 이제 통도사는 쌍용 농주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부도예요. 금강계단 또는 대웅전으로 불리고 있는 법당에 들어가면은 대웅전 자리에 창문만 열려져 있고 창문을 열면은 이 부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기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얘가 부도예요. 요 부도 뒤가 이제 용지복이 됩니다. 용의 뱃속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 뱃속 부분에 가장 중요한 곳에 부도가 들어갔다. 그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통도사는 또 하나의 이제 큰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통도사는 여기 이제 영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선을 따지면 이렇게 크게 돌고 여기에 통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낙동정맥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큰 원을 돌면서 이게 능선이에요. 능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산줄기가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여러 줄기로 이제 쭉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안에 이게 이제 수백만 평이 되는데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능선들이니까 등고선으로 봤을 때 이게 능선이니까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다 어디로만 나간다? 요 통도사 앞을 통해서만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떨어진 물들, 물론 여기 떨어진 물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다 물들은 다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렇지만 이 안에 넓은 땅 안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흘러나가서 이게 양산천이 돼가지고 낙동강을 나중에 만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양산천이라고 하는 이 물이 낙동강 만나기까지 20km가 직류수예요. 직류수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랬죠. 공류수가 이제 물길이 안전하게 흘러가는데 직류수는 여기에 큰 비가 내리면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수를 쫙 타고 내려가면서 양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수마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들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장율사께서 이 터를 잡으실 때 쌍용 뱃속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 진실사를 묻으면서 계곡 바짝까지 와서 사찰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곡까지도 이제 축대를 쌓아가지고 계곡까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차면 이거는 빨리 종을 울려서라도 양산 사람들을, 양산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서 인명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 풍수 비보를 가진 사찰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통도사 옆을 지나는 물이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부분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일주문입니다. 영축산 통도사라고 쓴 바로 옆이 이 개천이 갑자기 범람을 꾀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축대들을 항상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왜? 축대까지 쌓아가면서까지 개천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도사는 법당 그 진신살이 있는 자리 정도가 이제 진짜 원래 터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적으로는 또 축대를 쌓기 때문에 물 위에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어느 한편에 가면은 이런 이제 철판이 있고 철판을 뒷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이 구멍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가 바로 그냥 1m 밑이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촛대를 쌓은 흔적이 그대로 안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명당에 들어갔으면서도 양산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수 비보까지도 된 사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통도사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일주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건축물들끼리 계단들끼리의 각이 일직선이 아니고 굽어진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사찰, 왕릉, 그 다음 궁궐, 서원 이런 데서 보면은 일직선으로 건물들을 배치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부러 각들을 틀어놓습니다. 자연에는 직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걸 자세히 들여다봐도 전부 다 어딘가 다 자연스럽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연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베끼기만 해도 그거는 바로 대작이에요. 자연을 그대로 베낄 줄만 알아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건축물들을 볼 때도 지을 때도 조금씩 각도를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문을 일직선으로 놓고 찍었더니 계단이 어디로? 우측편으로 이러고 이제 틀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수록 계속 그래요. 범어사도 그랬죠. 다른 저들도 많아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대웅전에서 보면 금강계단이죠. 대웅전에서 보면은 이게 명부전인데 명부전이라는 건물이 현판들이 기둥에 걸어놓은 판들이 보일 정도로 차례차례 보일 정도로 각도를 미세하게 틀어놨어요. 그 다음 또 통도사 안에 건물을 보면은 앞 건물을 제가 일직선으로 딱 찍었는데 뒷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왔으면서 또 각도를 틀어놨죠. 그래서 다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통도사를 가시면 볼 게 건물들과 건물들 사이를 이렇게 계속 옆에 가가지고 기둥들 다음 건물, 기둥으로 다음 건물 이러고 보세요. 전부 다 틀어놨어요. 아주 통도사도 볼 게 많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간 마당 입구에 범정루라고 있는데 범정루에는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밑에는 종이 있습니다. 범종이라 그러죠. 그 다음 위에는 북이 있어요. 법고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물고기 2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쇠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도 알아요. 그 다음 북도 알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걸까 하는 또 의구심을 갖는 이제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밑에 있는 종은 뭐냐? 지하에 있는 땅 속에 사는 생물들, 그 다음 지옥에 아직 있는 중생들에게 법문을 들려서 전부 다 극락정토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종을 만든 것이요. 그 다음 북은 지상에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생물들에게 법문을 들려서 극락정토로 보내겠다는 뜻이요. 그 다음 여기에 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판은 쇠로 만든 것인데 구루문자를 써가지고 날아다니는 짐승들 9천을 떠도는 영혼들에게 법문을 들려서 극락정토를 보내겠다. 그 다음 여기 물고기는 뭐를 나타낸다?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법문을 들려서 극락정토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또 범정루예요. 자, 그 다음 사천왕문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천왕문을 들어가 보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데 이 사천왕문을 보면은 4분이 계시죠. 첫 번째가 비파를 들고 계시는 분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이제 비파를 들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비파. 그 다음 남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서쪽을 지키시는 분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고요.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고 북쪽에 계시는 분은 깃발과 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동쪽 구역을 맡고 남쪽 구역을 맡고 서쪽 구역을 맡고 북쪽 구역을 맡아서 수호신처럼 이러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비파를 들고 있으니까는 동쪽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이죠. 두 번째, 이분은 칼을 들고 있으니까는 남쪽을 지키는 사천왕이시고, 그 다음 여기가 여의주를 하나 들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용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쪽을 나타내는 사천왕이시고, 그 다음 여기는 깃발을 들고 있고, 이쪽에는 탑을 들고 있어서 북쪽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이다. 그래서 통도사에 가셔도, 물론 사천왕은 여러 절에도 다들 있어요.
그리고 운판이니 뭐거니 하는 것들 다들 이제 다른 절들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아시면 절들 보는 재미가 좋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통도사를 가시면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절이다. 쌍용 농주형이다. 들어가시면서 여의주도 보시고 그 다음 진신사리 부도도 보시고 그 다음 물구멍도 행이 어디 있나 찾아도 보시면 또 통도사에 대한 여행도 좀 더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극락암은 통도사 뒷길로 돌아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암자가 됩니다. 이 극락암을 가시면은 뭘 보시느냐면 통도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문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통도사 들어가시는 길 말고 요 뒷길로 이렇게 고개 하나 넘어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게 극락암이에요. 극락암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넘어갈 때 고개 하나 넘어가면서 극락암이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지점에서 극락암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저런 것을 어떤 풍수 형국에서 볼 수 있는 연화도수형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극락암은 세형혈 구조를 다 갖고 있고요. 세형혈 뒷산을 크게 갖고 있고 바로 뒷산은 이제 단정하고 그 다음 혈자리를 맺고 있고 형국은 연화도수형이다. 연화도수형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극락암입니다. 뒤에가 영축산입니다. 뒤에가 영축산의 세산의 기운을 크게 갖고 있고 바위들이 튄 것들이 많죠. 그 다음 바로 뒷산은 형산으로서 부드러운 산으로서 감싸져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앞건물 말고 요 뒷건물이 관음전으로서 혈자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세, 형, 혈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극락암 같은 경우에는 뒷산이 좀 낮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뒷산이 안 보이게끔까지 만든 거예요. 그 나무의 역할은 뭐다? 세산이 안 보이도록 해주는 풍수 인테리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음전 바로 뒤에 대나무를 심고 대나무 뒤에 소나무를 심어서 우리터까지 세산의 아주 강한 기운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친 것이 저 나무들이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앞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 앞쪽에서 보면은 뒤에가 영축산이 이제 커다랗게 위용이 있게 있고 그 다음 대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어서 형산 역할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관음전 극락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형, 혈의 구조를 딱 갖게 되고 그 다음 형국으로는 연화도수형이에요. 어떤 게 연화도수형이냐? 큰 산이 영축산이 있죠. 오다가 요게 야트막하게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뭐 몇십 킬로씩 떨어지지 않죠. 큰 산 바로 밑에서 야트막하게 볼록 떠 있다. 그럼 이걸 뭘로 본다? 이것을 큰 나무로 보고 이걸 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나지막하면은 영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볼록하면은 매화라고 하거든요. 풍수에서는. 그랬을 때 지금 극락암 같은 경우 이게 나지막해요. 그래서 영꽃인데 그것이 물에 이르렀다. 그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꽃은. 그랬더니 극락암을 보면 뭐가 된다? 자, 보십시오. 큰 산이 있습니다. 영축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에서 한 줄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나지막하게 싹 요런 모양의 나지막한 터가 하나 만들어진 거. 요게 이제 연꽃 꽃잎으로 본 거예요. 그럼 연꽃 꽃잎에 그 자리는 어디서 보면 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사진이에요. 고개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을 보면 극락암 앞에 연못을 만들어 놨죠. 왜? 연꽃이니까. 부처님의 뜻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는 연꽃으로서 연못까지 파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극락암 뒤에 잉 들어오는 부분도 잘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건 좀 어렵죠? 세형혈까지 됐고요. 태식잉육 부분에 잉 자리까지 잘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 극락암의 자청룡을 보면은 자청룡도 이러고 잘 감싸고 있고, 그 다음 우측을 보면은 우백호도
제대로 감싸고 있는 선익이에요. 아주 이렇게 푹 감싸고 있는 형국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도 연화도수형으로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극락암이다. 그럼 여기엔 풍수 인테리어가 2개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뒷산이 좀 낮으니까 대나무, 소나무를 심어서 뒷산, 큰 산이 안 보이게끔 조치했다. 그 다음 2번째는 연꽃침으로 연못까지 파서 풍수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을 이 극락암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송광사입니다. 송광사는 그야말로 승보사찰입니다.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우를 필두로 해서 여기에서 16명의 국사가 나타나요. 임금을 보필하는 16명의 국사가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승보사찰로 스님들을 잘 길러내는 사찰로서 삼보사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전라남도 이제 순천에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진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내세요. 뭐냐면은 수행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소고름, 호랑이 눈 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십니다. 우행, 호시라. 어떤 목표, 호랑이는 어떤 목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정확하게 이러고 본단 말입니다. 힐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이러고 정면으로 받아보죠.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행이든, 아까든 삶의 어떤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라볼 때 호랑이의 눈빛과 같이 바라보고 그것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한다? 소처럼 뚜벅뚜벅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진울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행호시라. 자, 그러면 이 승보사찰인 이 송광사는 옛날에 길상사라고 하는 절에서부터 이제 있었다가 이게 폐허가 되고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이제 송광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계산을 뒷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계산은 어떤 산 모양이냐? 그야말로 꽃산이에요. 이 꽃산의 모양 때문에 대웅전에서부터 이제 주변 건물들이 이제 건물 배치도도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조계산을 안쪽에 여기 이제 송광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도 꽃봉오리 산이 있게 되고 꽃봉오리 산이 주변에 쭉 삥 둘러싸져 있는 게 송광사입니다. 자, 송광사 안에 들어가서 앞산을 봤어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산인데 이거 잘 봐두십시오. 이렇게 생긴 산이 꽃산이에요. 물론 꽃산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또 한 형태예요. 꽃산에 가까운 연화봉, 연꽃산이다, 그냥 안 그러면 꽃산이다 이런 것들이 붙은 것들을 다 보면은 저런 형태의 모양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대웅전의 뒤에도 불룩한 것들이 저게 꽃잎들 같이 또 생긴 거예요. 꽃봉오리들처럼 생긴 거예요. 그것이 송광사 주변을 뺑 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송광사의 형국은 뭐다? 형국이 화심형입니다. 꽃 시방에 꽃 중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방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변이 불룩 꽃봉오리처럼 꽃잎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어디다? 제일 가운데가 혈자리예요. 송광사 안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도를 보겠습니다. 송광사는 다른 절하고 대웅전의 위치가 달라요. 다른 일반적인 절은 뒤에가 바로 큰 산에서 내려오는 곳에 딱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절은 뒷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대웅전이 이 뒷산줄기의 기운을 받으려고 딱 거의 뒤쪽이 잘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이 이러고 이제 옆에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뒷산이 뒤에 있더라도 어디에 와 있다? 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안내도를 한번 보세요. 주변에 건물들이 많지만 뒤에도 건물들이 더 있고 전체적인 배치 구도에서 가운데 와 있어요. 그리고 지붕도 아주 화려해요. 자,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다?
화심형이기 때문에 꽃 중심 씨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꽃잎들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의 지붕도 한번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저것을 다 뭘로 본다? 꽃같이 본다. 꽃 봉우리가 핀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사를 보면은 앞산도 보고 뒷산도 보면서 아, 저게 꽃봉오리 같이 생긴 산이구나. 그리고 대웅전이 센터에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앞에 전주작은 또 어떠한 전주작이냐. 저 멀리서 모후산에서, 물론 전설이 솔개가 날라온다라고 하는 이제 전설은 있는데, 모후산에서 이게 이제 모후산이 몸뚱아리가 여기 있고요. 날개가 여기 있고 날개가 여기 있고 머리가 조금 시커먼 부분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후산이 날개가 치고 이제 들어와서 좀 더 좋은 기운을 송광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몸통이고 이쪽이 날개, 그 다음에 이쪽이 날개, 앞쪽에 머리가 하나 이제 더 있어가지고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자청룡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화심형이다라고 하는 형국도 다 갖고 있으면서 주변에 자청룡 500호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수적으로 명당이겠어요. 그죠? 길상사는 폐허가 됐지만 또 보조국사를 만나면서부터 또다시 재중건되면서 중창되면서 화려해지는 거예요. 자, 자청룡은 어떻다? 자청룡은 꿈틀꿈틀거려야 용틀이 마듯이 꿈틀꿈틀거려야 좋다 그랬고, 호랑이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있어야 좋다 그랬습니다. 자, 자청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청룡을 보면은 꿈틀 치고 있어요. 자청룡으로서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 500호를 보면은 가만히 능선이 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늘어져 있는 게 이쪽에서 한 번 정도 튀는 거 말고 그냥 또 쭉 내려가요. 그래서 송광사는 형국론으로도 잘 돼 있고 형세론으로도 또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절들을 가면 전부 다 절들 앞에 계곡들이 흘러요. 그래서 이 계곡들을 건너면서 청정도량으로 들어간다, 마음을 맑게 하고 들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풍수적인 요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 물줄기를 건너 들어간다, 이건 무슨 소리냐? 산기운이 와서 물을 만나면 산기운이 물을 못 넘어가므로 좋은 기운이 이 안에 몰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줄기를 앞에서 바리케이트로 땅 기운을 못 넘어가게끔 바리케이트 친 것이 이 개수칙지예요. 이제 우리가 사찰들을 들어갈 때 보면은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개울들을 지나죠? 개울들 지나면서 건물들이 딱 나타난다. 그럼 바로 뭘로 본다? 이제서부터 절터의 기운이 여기 고여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개수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를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바라봄도 좋겠다. 자, 그러면 5회에 걸쳐서 사찰 풍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도사 뒤의 극락암, 그리고 송강사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을 풍수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